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가 옛날부터 되게 오래 신어서 낡아 빠진 부츠 이거랑 담요까지 가져와서 마네킹을 꾸며요. 제가 국내 사건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 사건에 다시 관심이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건씩은 해외 사건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해외 사건은 눈앞에 있는 살인자를 살인자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물론 범인이 지금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긴 한데 살인 혐의가 끝내 입증되지 못하면서 그 범행 동기까지 미스터리로 남아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는 범인이 잡히는 과정을 좀 꼭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서가 정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로 범인을 재판대 위에까지 세웠는지 그 과정 그리고 남은 이야기들까지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네바다주가 있어요. 이곳에 광활한 사막을 뚫고 나가면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여기서 계곡을 발견했던 스페인 개척자들이 붙인 이름 초원이라는 뜻의 라스베이거스예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번화한 곳은 스트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우리가 라스베이거스를 상상하면 떠오르는 이 대부분의 이미지가 여기거든요. 초호화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고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 라스베이거스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오아시스의 이면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이상기류가 처음 감지된 게 2016년 11월 30일이었어요.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인근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한 노숙자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돼요.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받았던 공격인데 머리가 갑자기 번쩍해서 깨어나 보니까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사정없이 자신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온몸으로 발버둥 치면서 강하게 저항했고요. 결국 괴한은 현장을 떠나서 그대로 도주해 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머리에서는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이 피의 뜨거움이 내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다고 해요. 죽을 뻔했던 거죠. 다행히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진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돼요. 문제는 이 피해를 당했던 노숙자가 너무 놀랐던 거죠. 이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가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특징이나 모습을 찍어둔 CCTV도 없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진술이 다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종료하게 돼요. 그렇게 5주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여기서 더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17년 1월 4일에 스트립 인근 파크웨이 교차로에 빈 주차장 구석에 한 남성이 누워 있었어요. 대낮에도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냥 담요를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선 되게 흔한 모습.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건지 이 남성에게 다가가 봐요. 근데 이거는 뭐 경찰이 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가가서 남성을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담요를 들춰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담요 밑에 한 남성이 머리가 완전히 다 깨진 채로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현장이 통제됩니다. 과학수사대가 감식에 들어가요. 두개골이 다 이제 깨지고 파손이 될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받은 상태였고요. 무기는 둔기로 추정을 했어요. 저항은이 전혀 없었던 걸 보면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봤는데 사망 4개월 전부터 이 교차로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46세 남성 다니엘 알데이프로 밝혀져요. 노숙 생활 전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실직을 했어요. 저 실직 이후에는 창고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도 실직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4개월 전부터 노숙을 시작했던 거예요. 노숙을 했던 기간 동안에도 뭐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시카고에 친구들이 있어서 뭐 친구들 또 시카고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전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출신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 라스베이거스까지 오게 된 건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망 20일이 지나서야 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또다시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방금 있었던 이 사건과 같은 교차로에서 벌어졌어요. 아까 다니엘 시신이 발견됐던 그 주차장 길 건너편 모퉁이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이번에도 담요에 덮여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60세 남성 데이비드 던이었어요. 데이비드도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둔기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상태였죠. 라스베이거스에서 노숙자가 저지르는 어떤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되게 흔한 일로 여겨지긴 했었어요. 근데 수사팀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흔한 일이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연쇄살인범이 노숙자만을 타겟팅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혼자 잠을 자던 중에 머리를 공격당했다. 그리고 오로지 살인만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숙자에게서 뭔가 돈을 빼앗을 목적을 갖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일단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교차로 인근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범행 장소로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미 벌써 2명의 피해자,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잖아요. 3번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가 더 늦어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빠르게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좀처럼 단서가 잡히질 않아요. 매년 4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고 노숙자 인구만 여기서 6천 명이 넘는데 어쩌면 범인은 이미 여기를 떠났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당시에 수사팀을 이끌던 팀장 앤드류 월시인데요.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우리는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이 팀장이 이제 2차 사건 발생하고 며칠 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수사 방향을 뒤집는 새로운 계략이었거든요. 뭐였냐면 범인을 잡으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범인이 다시 현장에 오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덫을 설치하자라는 거예요. 범행을 저질렀던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 놓는다면 다시 범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교차로 근처에서 잠을 자다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미끼를 만들어서 갖다 놓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의 어떤 본능이라던가 직감을 사용해서 다른 걸 시도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이 월시라는 이 팀장도 이게 맞는 아이디어인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색구조 전담팀 팀장에게만 전화를 걸었었대요. 그랬대요. 혹시 남는 CPR 교육용 마네킹 있습니까? 수색팀장이 물어봐요. 그건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자기 계획을 말해주는데 이 수색팀장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네킹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팀원들에게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범인을 유인을 하자, 마네킹을 만들어서. 근데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또 타 부서에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도 너 미쳤냐? 효과 없을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이거라도 해야지. 팀장은 동료들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팀원들을 설득했고요.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요. 어떻게 설치할지 계획을 하고 최대한 이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요. 인근 노숙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참고를 했고요. 심지어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 이것까지 연구를 합니다.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와이프가 옛날부터 되게 오래 신어서 낡아 빠진 부츠 이거랑 담요까지 가져와서 마네킹을 꾸며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마네킹의 모습입니다. 찰리라는 이름도 붙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노숙자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요. 해가 지면 찰리를 데리고 현장 주변을 돌면서 어디에 둘지 장소를 찾습니다. 동네 노숙자들에게는 조심해라, 모여서 잠을 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도 최대한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잠복경찰을 배치해요. 해가 뜰 때까지 잠복이 계속됐고요. 해가 뜨면 다시 찰리를 수거해서 경찰서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며칠 동안 반복을 합니다. 여전히 다른 단서가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찰리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대했어요,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유인 작전은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몇 주 동안 밤샘 작전이 이어졌지만 수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제 슬슬 수사팀의 체력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기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주 만이었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2017년 2월 22일 새벽 3시경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거예요. 후드를 쓰고 한 손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거든요. 한 15분 동안 계속 여기를 배회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 이걸 계속 살펴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근데 이 모습을 제가 뭘 하나 하고 경찰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뛰쳐나가야겠다. 서성거리는 것만 보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남성이 봉투에서 망치를 꺼내더니 이 가운데 사진 보세요. 찰리의 머리를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해요. 경찰들이 저놈이다. 바로 찰리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이놈도 정신없이 막 내리치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나 봐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 순간 느낄 거 아니야. 누가 여기다 이걸 갖다 놓은 거지?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망치를 봉투에 넣고 미친 듯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도주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수갑을 채우고 2kg 무게의 망치를 이제 경찰이 압수를 해요. 그날 이제 그 팀장, 이 아이디어를 냈었던 팀장 앤드류는 비번이어서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이제 전화를 받고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접했는데 이제 믿을 수가 없었대요. 새벽 3시 반쯤에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팀원이 막 엄청 흥분된 목소리로 막 검거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살인 막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아들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잠깐 이제 진정 좀 해봐라. 다시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더미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놀란 거죠. 이거 되겠어? 그랬었는데. 앤드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요. 용의자와 마주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미시간주에 거주 중인 30세 남성 셰인 쉰들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셰인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게 마네킹인 거를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네킹을 봤는데 숨을 쉬거나 움직이지 않길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큰 망치를 굳이 왜 들고 다니며 굳이 사람인지 아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아닌 걸 알고 내리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 말은 그냥 장난으로 걷어찬 거지 망치로 내리친 건 기억이 안 난다. 아주 뻔뻔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 본인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를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도 원래 노숙자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손도 너무 깔끔했고요. 옷차림도 멀끔했어요. 누가 봐도 노숙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살인 용의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마네킹을 때린 사람이잖아요. 지금 수사팀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체포영장이 나오질 않거든요. 살인 혹은 살인의 의도를 증명하려면 제대로 된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셰인에게는 너 도주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했지? 너 그것 때문에 붙잡아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일단은 훈방 조치를 합니다. 풀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무력하게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경찰도 다 계획이 있었지. 이제 경찰서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셰인이. 그때부터 이제 셰인 뒤를 밟기 시작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찾아내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은 못하지만 이놈이 살인자라고 어쨌든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면 이 사람이 타지에서 왔으니까 어쨌든 어디선가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면. 거기에 뭔가 증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미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셰인이 핸더슨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후에는 셰인이 방을 비운 틈을 타서 객실을 샅샅이 수색했고요. 여기서 몇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요. 가장 먼저 경찰이 압수했었던 그 셰인이 가지고 있었던 망치를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찾다가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봤는데 여기서 셀카를 여러 장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서서 두 명의 피해자, 사망한 두 명의 피해자 있었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피해자들이 살해된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셀카를 찍어 놓은 거야.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일종의 트로피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상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살인 행위를 했는지 이거를 기념하고 떠올리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셰인이 범행을 인정할 건가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경찰이 이 증거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요. 셰인을 살인 혐의로 다시 체포합니다. 정황상 그리고 심증은 이놈이 범인이 맞는데 수사팀이랑 검사가 생각해도 너무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그 앞선 두 살인 사건에 셰인이 연관됐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을 내리치고 셀카를 찍었다는 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두 건의 살인 그리고 셰인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는데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손을 놓느냐?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서 검사와 수사팀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요. 일단은 이 두 건의 살인사건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게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대신 뭘 했냐? 마네킹을 막 내리쳤잖아. 이건 영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살인미수로 엮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자. 살인미수라도 받아내자. 라는 전략을 짠 거죠. 미국 법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분명하고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해자가 몰랐다는 게 증명되면 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요.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좀 풀어드리면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그 마네킹을 때렸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범죄라고 해도 행동에 어떤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네킹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몰랐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다면 유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면 처벌이 강해져요. 일단 검사와 수사팀은 위험 인물인 셰인을 어떻게든 거리에서 쫓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앞선 전략으로 셰인을 재판에 넘겨요. 셰인은 두 건의 살인 혐의, 그리고 한 건의 살인미수 혐의,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에서 뭐 예상대로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나 쟁점이 됐던 그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난 계속 얘기해요. 말했잖아요. 저 마네킹으로 알고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사람인 거 몰랐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네킹을 망치로 내려친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검사는 반박합니다. 절대 셰인이 처음부터 마네킹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요가 마네킹 머리를 다 덮고 있는데 담요를 들어 올려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마네킹인 걸 알 수가 있냐는 거죠. 되게 이상한 게 여러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떤 가능성으로 갑자기 지나가다가 얘가 마네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숨 쉬는 걸 지켜볼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된다. 검사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 있잖아요. 그 범행 장면, 막 내리치는 장면. 그걸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 좀 더 결정적인 게 되는데 이 증거에 이 배심원들이 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해서 결국 셰인은 자신이 고수하던 주장에 힘을 잃고 재판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살인 미수를 인정했어요. 살인의 혐의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여기서 검사 측과 어떤 뭔가 협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 이제 검사 측에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취하했거든요. 2017년 8월 24일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앞선 두 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결국에 뭐 이제 살인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도 살인 미수는 어떻게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20년.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셰인이 가능한 최대의 처벌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 앞에서 유족들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1차 사건 피해자였던 데니얼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해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이미 셰인을 진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살인 사건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셰인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셰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이라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그 범행 동기가 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아까 사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사건은 범행 동기를 여러분이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노숙인 혐오 범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2022년 초에 워싱턴에서 노숙자 대상으로 했던 총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피의자였던 제럴드 브레바드라는 남성이 9일 동안 5번의 총격 사건을 벌여요. 근데 그 대상이 다 노숙자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노숙자 혐오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동기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셰인이 남겨둔 그 사건 현장에서의 셀카 사진이 있었잖아요. 범행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살인을 회상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사건 현장에 가서 셀카를 찍어서 보관을 한 건데, 이런 행동 자체가 쾌락살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살인 자체를 즐기고 싶고 남기고 싶고, 실제 이 사건은 연쇄적으로 이어질 사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찾는데 비교적 뭔가 대상을 찾기 쉽고 또 묻히기 쉬운 게 노숙자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들을 타깃으로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했다라는 사실,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20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타깃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동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들은 진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셰인을 범인이다 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사건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검사와 경찰은 현재 셰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어떤 연관성이 입증이 된다면 셰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살인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입을 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대로 끝난다면 13년 뒤에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누가 노숙자가 누워있다고 서성거리다가 또 마침 들고 있던 망치로 그렇게 무수히 내려치는 행동을 하겠어요.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결정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준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살인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지만 수사팀의 아이디어와 인내심만으로 진범일 수 있는 셰인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네킹 찰리. 이 찰리는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한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대중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사건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노숙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2020년 10월에 시행된 노숙자 단속법에 의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쉬거나 숙박하는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어디 시설로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서 안 보일 뿐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배수구 아래 지하 터널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65km의 길이에 달하는 터널에 1,500명의 노숙자가 있대요. 빗물이 들이치면 한 번은 가득 찬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빗물이 들이치면 도망칠 수 있는 탈출로도 있어요. 배수구 아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총을 살 돈이 없어서 칼을 든 노숙자, 병에 걸린 노숙자, 약에 중독된 노숙자, 코로나 이후에 실직해서 이제 막 들어온 어린 노숙자, 다양한 이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이면에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